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지국가론 플립러닝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 복지국가의 발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복지국가라는 형태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론을 통해서 복지국가의 형태를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양한 관점에서 보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이론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 어떤 하나가 그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점. 이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 어떤 측면에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현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관점만으로 봐서 이 모습을 온전하게 다 볼 수는 없다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관점들을 기능주의적인 접근 방식이라든지 또는 갈등주의적 접근 방식, 제도주의적인 접근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복지국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역할. 예를 들면 아주 쉽게 홈이라는 기능은 땅을 파는, 홈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 땅을 파는 역할들이 있는 거죠. 물론 삽도 있지만 삽의 기능과 홈이의 기능은 다른 기능이죠. 이런 것처럼 기능주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복지국가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자, 기능주의적 접근에 있어서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강력한 시각 중에 하나가 이제 기능주의적인 접근이에요. 이 기능적인 접근에서는 또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산업화의 논리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산업화의 논리라는 것은 뭐냐면, 복지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이 산업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복지가 발전하게 됐다는 것은 산업화를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발전했다라는 시각이에요.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복지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국가 발전을 사회 전반적인 현대화, 민주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현대화라든지 민주화, 그리고 대중의 동원이라는 맥락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능주의적 접근의 시각입니다. 이 기능주의적 접근은 되게 명제가 쉽잖아요. 쉬운 것들이, 이것이 학계에 공헌한 것은 복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시켜줬다. 실제로 복지가 발전하는 게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복지가 발전했다. 타당성 있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태동과 발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나라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설득력을 얻었다. 이 얘기는 빈곤한 국가에서는 복지가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해요.
반면에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능주의적 접근은 산업화가 앞선 나라들 국가에서도 복지국가의 발전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서구 유럽에서도 미국과 뭐 캐나다 또는 이제 스웨덴이라든지 또는 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이 복지국가의 발전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런 차이들을 기능주의적 접근으로는 설명하는 게 좀 어렵다. 그리고 사회 계급 차원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지국가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인데,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지배계급 그리고 사회적 통제에 대한 분석이 없이 복지의 발달을 단순하게 경제적 관점으로만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회복지 역사는 사회적 불평등의 역사다. 이러한 불평등을 둘러싸고 잠재적이고 실질적 갈등의 역사라는 거, 그거에 대한 개입의 역사가 사회복지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사회 내부의 갈등의 상황들, 계급의 상황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관점이 아닌 갈등주의적 접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갈등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딱 우리가 보시다시피 사회적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갈등, 사회적 계급, 이런 갈등주의적 접근을 보면 첫 번째 이론 중에 하나가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지금 용어에서 보시다시피 두 개가 결합되어 있죠. 사회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줄여서 삼인주의라고 얘기하죠. 삼인주의. 이 사회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공산주의하고는 다르다. 다시 얘기하면 사회주의와 법치국가적인 민주주의 간의 하나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된 형태, 이 삼인주의 이론이 이 두 개가 결합된 형태를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의와 정정들과의 평화적인 협력과 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거부하고, 노동자 중심의 폭력을 거부하고 법이라든지 제도 개혁을 통해서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형태의 정당이나 집단을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죠. 스웨덴. 삼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 그래서 삼인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객관적인 경제 환경보다는 계급 간의 정치적인 세력 관계, 쟁점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권력 자원동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권력 자원동원 이론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 간의 그러니까 자본가 그룹과 노동자 그룹 간의 힘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힘의 관계. 이 역학관계에서 여기서 이제 권력 자원동원 이론이라는 것은 노동자 계급이에요. 노동자 계급이 얼마나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발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노동자 계급이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힘을 형성해서 정치에 들어가고 정당 권력과 합세하면서,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이 힘을 키우면서 복지국가의 발전에 정치에 개입하는 크기에 따라서 복지국가가 발전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스웨덴에 계속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스웨덴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발달했고, 이 노동조합이 정당과 연정을 해요. 연정. 그래서 그 연정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스웨덴의 복지 모델이 나와요. 그것은 노동자 계급들의 권력 자원이 노동자 계급들이 권력을 형성하고 그 권력이 형성된 것들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크게 발전했다라는 이론이 권력 자원 동원 이론입니다. 자,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보면 이걸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도표에서 보면 노동계급의 조직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조직화 정도가 힘의 크기하고 비례를 해요. 왜냐면 노동계급이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생겨나고 특별권이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 안에서 특별권이 곧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정책에 있어서 그 힘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노동계급 내부의 결속 중도, 이건 질적인 문제겠죠. 질이 얼마나 일종의 이제 단합이 잘 되는가. 단합이 안 되면 당연히 분열되겠죠. 분열되면 힘이 분산되겠죠. 그리고 노동계급과 좌파 정당 간의 결합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라는 것은, 정당 정치라는 것은 정당을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노동자 계급이 힘이 좋아도 일정 정도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겠지만 정당과 결합되면 훨씬 더 많은 힘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그 노동계급의 권력자원 동원의 정도와 비례하게 된다. 자,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 노조 가입률이 높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노조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민주당과 연정을 하고요. 그래서 노동계급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그래서 복지국가의 발전에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의 권력 자원 동원 정도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의 발전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라고 사회민주주의 이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계급의 정치 세력화 정도가 복지국가 발전과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론도 있습니다. 자, 반론, 어떤 반론이 있을까요? 이게 메르켈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선거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서구 3인당의 선거 결과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선거 인구에서 육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3인주의 정당 지지층인 육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육체 노동자들이 3인주의 정당의 지지를 처리하는 것은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반면에 이제 사무주의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지지율은 증가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3인주의 정당의 계급이 이렇게 쭉 다변화되면서 육체 노동자 중심에서 사무직 노동자들이 확대되고 있어요. 확대되면서 반드시 이제 그 3인주의 정당이 그 노동조합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정책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스웨덴을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이 3인당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다양한 다른 계층의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실제로 이제 복지 요구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복지 요구가 다변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론 중에 하나가 3민주의 정치 이론에서 복지국가 발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긴 하지만 단순한 가정에 이제 치우쳐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노동자 계급의 권력자 운동뿐만 아니라 중간 계급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노동자 계급과 중간 계급 간의 연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 계층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3인주의 이론만으로 다변화된 사회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반론입니다. 다음 마르크스주의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스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산업화 이후에 이렇게 이제 막스주의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막스주의 이론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간의 대립으로 봐서 굉장히 그 현장,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잘 설명을 했어요. 지금은 이것이 잘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막스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발전의 산물로 본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착취가 점점 증가해서 노동력의 재생산이 위협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착취가 강해지고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노동자가 상품인데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를 보호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산재보험이 도입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건강보험이나 사회서비스 등이 실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막스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곧 상품인데,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라는 상품인데 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노동자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게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사회서비스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설명이 잘 맞았죠. 그래서 임금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을 완화시키고 복지국가는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자본주의 정치 체제에 대중들이 계속 지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또 맡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설명들이 어느 정도 타당했던 것이 왜냐면 소비에트 연방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대중들을 지지하도록 이렇게 역할하는 것이 뭔가 당근을 줘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복지국가였죠.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막스주의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만 문제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막스주의 이론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론과 자본 논리 학파의 이론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자본주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국가와 일종의 그 독점 자본이 연합해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소수의 대기업 독점 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를 옹호하는 형태인데요. 국가는 그래서 이런 소수의 독점 자본이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본논리학파의 개념은 사실 이제 단순하게 이제 국가와 대자본과의 관계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자본이 축적되고 노동력이 재생산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개입되고 국가가 개입되면서 계급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사회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게 자본주의 논리 학파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새로운 단계의 질적 사회 발전으로 보는 것은 일종의 잘못된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 자본논리 학파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자본논리 학파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회구조의 형상들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의 축적과 노동력의 재생산, 그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라든지, 그 안에서 계급 간의 갈등들,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을 자본론의 학파의 이론으로서 많이 설명을 해요. 막스주의 이론에서 보면 복지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긴 하지만, 복지국가가 자본주의를 안정화시키긴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자본과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그 차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가 발전하면 재정적자가 누적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국가는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미봉책일 뿐이다. 그리고 완전한 해결점은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적 모순을 없애는 것뿐이다. 근데 이제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 대한 강력한 비판 중 하나가 막스주의적 복지국가 이론이 기능주의적 논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투쟁적 계급투쟁적 관점을 강구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주체적으로 복지국가 발전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三민주의 국가에서 보듯이. 그리고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가 재분배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복지국가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부를 재분배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 기회를 크게 확대시켰다. 그래서 이것은 환상은 아니다. 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스주의적 접근은 자본주의하에서 복지국가의 구조적 한계를 크게 강조했죠. 그렇죠? 근데, 복지가 이런 노동자들, 피지배 계급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가, 또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상대적으로 좀 무관심한 편이고, 실제로 많이 변화를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이나 실적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부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스주의 입장은. 반면에 이제 복지국가의 기여한 점은 무엇보다 자본주의 생산관계, 분배관계를 명확히 설명했던 거예요. 이게 큰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도주의적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제도주의적 관점. 제도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뭔가 제도화됐다는 거잖아요.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제도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법률로 제도화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겠습니다. 제도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에 주목해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 제도라든지 정치적 게임의 룰을 얘기해요. 그래서 중앙 집권주의적인가 또는 아닌가, 연방주의인가 아닌가, 그리고 의회가 단원제인가 양원인가, 그리고 위헌법령 심사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직접 민주주의인가 아닌가, 이런 정치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의미와, 그리고 복지국가 제도, 사회보장 제도의 수준이 어떤가, 그래서 급여가 얼마나 관대하고 보편주의적 수준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현물급여나 현금급여의 비중이 어떤가, 복지 전달책은 어떤가, 복지 재정의 충당의 구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도주의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제도에 주목한 복지국가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웰렌스키라는 학자는 일반적으로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국가에서 복지국가가 더 발전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분권화된 국가에서는 복지국가 발전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 미국처럼 연방주의로 인해 분권화된 국가들은 스웨덴 같은 중앙 집권화된 국가들에 비해 복지국가 발전이 지체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권력이라든지 힘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도 더 빠르다는 거죠. 그게 제도주의적 관점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라든지 사회정책 간의 연관성. 이게 이제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실시하는 국가의 정부는 보다 유연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 하기 때문에 합의적 정치에 이르기 쉽고, 따라서 그 결과 높은 복지 지출이 가능한 반면 연방주의나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서로 경쟁적 정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발전이 제한된다. 약간 이제 미국에 대한 설명 같죠? 자, 이런 제도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을 보면 중앙 집권화된 제도가 정책을 하는데 유리하긴 하지만 오히려 책임이 더 집중된다는 부담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분권화된 제도들은 과거에 노동조합이라든지 포괄적 조직의 성장을 방해한다. 그리고 친복지적 동맹 결성을 저해하지만 역으로 이제 복지 국가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현재 복지 삭감에 대한 저항도 약화시켰다는 이런 이제 논리들이 있습니다. 자, 복지국가의 제도적 접근에서는 그 시각이 두 가지 시각으로 나오는데, 국가 중심적 시각이 있고요, 경로 의존적 시각들이 있습니다. 국가 중심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관료들의 역할이 복지국가 발전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의 주도적 능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국가 중심적 시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주도적인 능력이 복지국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국가 중심적 시각이고요. 세 번째, 경로의존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의존적인 거라는 것은 옛날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해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정책 유산이 정책 변화의 정도와 변화의 가능성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자, 기능주의적 접근은 산업화라는 커다란 변동, 그러니까 돈이 걸렸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발전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근데 이제 내부의 사회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계급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내부의 계급 간의 역량의 차이,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역량의 노동자 계급들이 정치 세력과 밀접 강력하게 힘을 형성하고 정치 개혁과 이쪽 하나가 될 때 복지국가는 발전해왔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다른 제도들이라든지 다른 사회적 특성들, 노동자 계급 위의 특성, 중간 계층이라든지 이런 특성들은
특징은 소홀히 사려고 있다라는 것이 약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은 제도화시켰다는 거잖아요. 국가 발전을 복지국가가 제도화되면서 이제 복지국가가 발전했다는 것이 제도주의적 접근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제 거시적인 사회운동이라든지 계획관의 역할 관계는 간과했다는 것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종합해보면 되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 거고요. 복지국가에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회 갈등이든 산업화의 발전이든 제도주의적 관점이든 이런 관점으로 복지국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관점들이 선명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어떤 하나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